너는 마땅히 고려를 잊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본받아서 너의 조선의 임금을 섬겨라. 내 아비의 마음은 이밖에 다른 희망이 없다. 우선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 구미 지역에는 여러 차례 강연을 왔었고, 또 이 선산에도 뭐 선산도 구미지만 구미가 선산이죠. 이 선산에서도 문화원에서 몇 분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낯선 곳이 아니고 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편안하게 그래 얘기를 들으시고, 특히 오늘 하는 이 야은 길재 선생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제가 뭐 그렇게 더 할 이야기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한다는 그 느낌으로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한번 그 이제 포인트, 그래서 뭐 주저리 어떤 그 야은생에 대한 뭐 이야기들 그냥 위인대하듯보다도 그분의 입장에 돌아가서 그 시대에 어떤 그러한 그 선택과 그 행동의 의미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한번 다시 또 우리의 처신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비춰보기도 하고, 너무 위인으로 바라보면 멀리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급적 그 줌으로 당겨서 또 이 시대로 모셔와서 그 생각을 같이 해보는 게 그게 살아있는 어떤 그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래 싶습니다. 야은생 뭐 얘기하면 당장 나오는 게 이제 삼원, 그 삼원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그 목은 이색 선생, 그리고 포원 정몽주 선생, 야은 길재 선생 해서 삼원, 그리고 또 은자 이 시기에 비슷하게 그 행적을 남기신 분으로 성주 출신의 도원 그 이승윤 선생이 있죠. 그래서 한때는 도원 선생이 포함되어야 된다, 뭐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삼원 이래 할 때 이제 그 야은 선생이 포함되어서 선산 지역을 그 대표하는, 그리고 실제 이제 이쪽 선산 지역에 학술 문화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는 선산 출신들 보면은 특히 고려 시대 때 영남 지역은 상당히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고 별 인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 말에 와서 영남 출신의 인물들이 대거 중앙에 진출, 그건 다 과거죠. 과거 시험을 통해서 진출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들이 그들 중에 갈린 거죠. 흔히 이제 이 사람들을 신진 사대부들이라고 하는데, 과거 시험을 쳐서 중앙정계에 나간, 그러다 보니까 과거 시험을 쳤으니까 관료가 되기도 하지만은 학자로서도 이제 그 위상이 있고, 그런데 이들의 힘이 강해지면서 고려 400여 년의 고려 왕조를 이제 마감을 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데 주역이 되는 이제 그런 위치에 서게 되죠. 그런 가운데 그래도 참 고려가 정말 문제 많은 왕조이지만 자기가 신하로 있던 나라를 자기 손으로 무너뜨릴 수는 없다. 특히 자기가 모시던 임금을 끌어내리고 다른 성씨, 다른 왕조 임금 앞에 충성을 할 수 없다. 이게
유학, 뭐 오늘날 생각하면 가능하지 않나. 특히 젊은 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면은, 이 사람 따라 더 나으면 할 수도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야은 선생이나 사문에 대해서도 요즘 젊은 학생들한테 너무 강요하면은 반발합니다. 그게 현명하지 않는 아주 그런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그 생각이 유학자라는 자신들의 그 기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그 입장에서 또 유교의 시대를 살았던 어떤 그런 시대적 배경을 놓고 이 얘기를 해야 되겠고, 결국은 이제 이 점에서 뭐 자기 진실성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충성이란 이름으로 이제 그 충이라는 글자로 이제 표상이 되어 나온 거죠. 그게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과연 이제 이 충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이제 어떻게 새겨야 될지, 그냥 이 사람은 충신이다, 뭐 이런 얘기로서는 아마 소통의 한계가 있을 겁니다. 예. 야은 선생, 바로 이제 여기 바로 이 선산 출신, 그 본가는 이제 해평 길시이고, 자가 제보, 문헌에 보면 제보라는 글자로, 근데 이걸 애비 부자인데, 이름자에 쓸 때는 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제보, 그리고 스스로 이 금오산인이라는 호를 쓰기도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오산, 구미 하면은 금오산 없는 구미는 생각하기 힘들죠. 금오산 하면은, 길재 선생 없는 또 금오산은 생각하기 힘듭니다. 옛말에도 산이 높다고 무조건 명산이 아닙니다. 큰 절이 있어야 명산이고, 또 절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절이 아니에요. 유명한 절이 아니에요. 큰 스님이 계셔야 유명한 절이고. 그렇지만 금오산, 야은 선생 없는 금오산을 생각하면 좀 쭉대기 같은 거죠. 쭉정이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구미 하면은 금오산, 금오산 하면은 야은 선생. 뭐 거기 채미정이 꼭 있어서만이 아니고, 이제 만년에 거기에서 사셨죠. 사시고 해서 이 구미 선산 지역과 이 야은 선생의 인연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뭐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제가 연보, 연보, 여기 보면은 이제 이 1370년, 이게 제가 몇 세 때 이걸 안 적었네요. 그러니까 요거를, 1353년이니까, 이제 10대 후반이 되겠습니다. 10대 후반에, 이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수도였던 개경에 머물면서 제가 정리하면서 이색과 정몽주 권건의 문화에 나아가다 했는데, 사실 문헌 속에 이색, 권건, 그러니까 목은 이색과 양촌 권건, 이 두 분은 이 사제간입니다. 사제간이고, 그리고 이 야은 선생이 권건 선생의 제자인 것은 분명해요. 근데 포원 정몽주 선생의 제자인가? 그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포원 선생의 기록에도 없고, 야은 선생의 기록에도 없고, 다른 어떤 기록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 야은, 특히 오늘 제목도 도통을 말하다 할 때 포원 정몽주 다음에 야은 길재, 뭐 당연하듯이 이야기하는데 실제 배운 적이 있는가? 문헌 뒷받침이 아주 부족합니다. 근데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하기도 하고, 이에 대한 문헌적인 걸 좀 찾아야겠다 싶어서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이에 대해서 그래도
포원생과 야한생이 굉장히 긴밀한 인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문헌을 제가 찾아서 논문으로도 발표를 하고 뭐 여러 곳에 강연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포원 정몽주를 이름을 올렸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분명한 개성은 이색, 그 다음에 권건, 그 다음에 길제 이게 맞고 포원은 아주 가까이 지낸 것은 확인이 되는데 문헌 속에는 그렇게 많이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기 이름 셋을 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물이 되기 조금 전이죠. 바로 성균관에 입학해서 요 행적, 그래 이 행적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방원, 이성계 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들이 많은데 성균관에 진사시험에 합격해야 성균관에 입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균관에 입학한 유일한 제자는 나중에 태종이 되는 이방원 그 혼자입니다. 한 명뿐입니다. 그래서 이성계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똑똑한 아들입니다. 이방원. 그런데 바로 이 이방원과 동문입니다. 이 동문 관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선이 건국되고 난 뒤에도 이 길제를 야한선생을 찾게 됩니다. 이방원이. 이런 인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직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한 2, 3년 했죠. 2, 3년 하고는 1388년에 이 위화도 회군이 있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89년, 1389년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게 된 거는 뭐 역사적인 배경은 잘 아시죠. 그 고려가 계속 그 원나라 몽고의 간섭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가운데 이 원나라, 몽고 원나라는 중국 전역을 차지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한족들이 사는 중국 지역에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서 점점 그 세력이 팽창하면서 북쪽으로 밀고 올라오게 되고 원나라는 원래 몽고 땅으로 밀려가고 그런 가운데 이 고려는 굉장히 외교적으로 어려운 이전에 굉장히 굳건한 관계를 맺고 있던 원나라와 새로운 왕조 명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이 갈등을 빚고 또 고려의 신하들 사이에서도 친원파다 친명파다 나눠져서 대립하던 이런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인데 이 명나라가 점점 더 세력을 팽창하면서 이 우리나라 안에다가 자기들의 군대 주둔지를 그러니까 설정하게 되면서 어찌 보면은 고려 땅을 명나라 자기 땅으로 요구를 하게 되죠. 이게 철령이 사건이죠. 위라는 건 군 부대를 부대 단위죠. 이걸 주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고려 조정 내에서 신하들은 이 명나라를 가만둬서 안 되겠다. 나중에는 우리나라한테 큰 화근이 되겠다. 그래서 이 요동 지역, 명나라의 동북 지역인 이 요동 이쪽 지역을 공격해서 명나라 세력을 밀어내자. 그래서 이제 파병을 한 거죠. 근데 이성계가 가다가 압록강에서 돌았습니다. 회군을 하게 되고 결국 돌아와서 이제 정권 장악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게 이제 위화도 회군 사건인데 이때 이미 우리나라 내에서는 상당한 내분들이 있었습니다. 신하들 간에. 특히 이제 신진 사대부들 사이에서도 이제 나눠지기 시작했죠. 이성계 위화도 회군을 찬성하는 계열과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계열. 이제 이 계열들이 나눠지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뭔가 이미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하고 난 뒤에 자기가 새로운 왕조를 세울 것 같다. 이런 여러 행태를 보이게 되자 이제 야한선생은 그때 이미 그러니까 조선이 망하기 3년 전에 이미 내려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평생을 이제 바로 이 선산 고향 선산 땅에서 이제 일생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 이 계속해서 이제 그 관직이 내렸고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었고 그리고 이제 8년 지난 1400년 이때 이제 아직 정종 바로 나중에 태종이 되는 이성계가 바로 이제 자기가 임금되기는 왕자의 난을 일으켰죠. 두 차례 제2차 왕자의 난을 거쳐서 결국 이 권력은 장악했지만 동복 형인 정종을 내세워서 이제 권력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런 때입니다. 이때 이제 길제를 야한 선생을 불러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 고려 충신들을 많이 죽이기도 했지만은 많이 숨었던 사람들, 흔히 그 사람들을 두문동, 72연 이런 말들 다는데 후대 만들어진 면이 많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인재를 써야 되니까 이제 고려편에 썼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이제 이렇게 와서 우리 조선에서 관직 줄게 회유를 한 거죠. 근데 바로 특히 이 야한 선생에 대해서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방원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이방원이 생각하니까 그때 성균관에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 있었지 지금 어디 가 있지 이래 내가 찾아서 결국 이제 벼슬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이미 거절했지만 참 난처한 게 이제 특별히 아는 사이로 불렀는데 사양을 하고 근데 또 거듭 불러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끝까지 안 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내 벼슬 안 해. 이런다고 옛날엔 되질 않고 자기 건강이라든가 부모 관계된 일 이런 걸 핑계를 대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간 거죠. 가서 이제 바로 이때가 이제 개경에서 지금 한양 서울 쪽으로 도읍을 옮길 이제 이런 무렵이죠. 그래서 한 10여 년 만에 이제 가보니까 그 사이에 조선이 건국되었고 그래서 이 회고가라는 게 유명한 이제 야한 선생의 그 심정을 말해주는 이제 이 회고가 이게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글은 간대없다. 어저버 태평년을이 꿈이론가 하노라. 이거는 한국의 시조 하면은 이제 포원 선생의 단심가 그리고 또 이방원의 하여가 이 시대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시조가 바로 이 시조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이 만월대라는 게 뭡니까? 이게 고려 궁궐터 아닙니까? 고려 궁궐터 패망한 왕조의 이 폐허가 된 모습. 그래서 의구한 것, 옛 모습 그대로인 것은 산천밖에 없고 나머지 인물도 궁궐도 다 사라진.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그 모습과 더불어 이 야한 선생의 마음의 풍경, 특히 이제 충신으로서 고려 충신으로서의 그 마음의 풍경을 굉장히 잘 읊은 그런 우리가 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니까 이제 벼슬을 내린 거죠. 태상박사. 그래서 이 태상박사직을 내렸는데 이걸 거절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데 여기서 이방원에게 친구이기도 한 그러나 최고의 권력자인 이방원에게 이제 본인은 그래 벼슬이 본인에게 내가 하기 싫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하기 싫다라고 말하면은 왜냐하면 적대적 행위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사직상소, 이 속의 내용이 굉장히 유명한 사직상소인데, 결국 상소 내용의 핵심은 이거죠. 우선 불사이군, 그러니까 불사이군이죠. 그래서 유학의 이념에 따르면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라는 그 입장에서 있고, 나를 오히려 벼슬을 내리지 않고 돌려보내주는 것이 조선을 위해서 좋다. 이제 결국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는 거죠. 나는 이미 고려에서 벼슬을 한 고려의 신하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당신의 어떤 조선을 반대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억지로 나를 잡아다가 벼슬을 시키는 것이 조선을 위해서 좋지 않다. 조선에도 역시 내가 고려의 신하이듯 조선에도 조선의 신하가 있어야 한다. 근데 내가 고려에서 벼슬하고 또 조선에서 벼슬하면 그 말이 성립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한 거예요. 근데 실은 이 얘기가 야한 선생한테보다도 더 먼저 있었던 것이 바로 포원 선생이 죽고 죽인 사람이 이방원 아닙니까? 그리고 이방원이 바로 또 충신으로 올리게 되거든요. 충신으로. 자기가 죽여놓고 그 죽은 사람을 충신으로 높이는 이게 무슨 장난인가 싶은. 그런데 여기에 개입됐던 사람이 바로 권건, 야한 선생의 아버지였던, 스승이었던 이 권건이라는 인물이 개입을 합니다. 권건도 조선이 건국되었을 때 몸을 숨깁니다. 별로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잡혀 나와서 벼슬을 하게 되면서 실은 조선이라는 나라, 굳건한 왕조를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 권건이죠. 그리고 정도전과 권건이라는 두 인물인데, 결국 권건은 이제 조선의 관직 생활을 하게 되죠. 그 공은 엄청 큰데 후대 평가는 결국 두 왕조에 벼슬을 했다는 그 때문에 굉장히 또 이 격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유학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이 자격 미달로 능력에 비해서 이제, 근데 이 권건이 바로 포원 선생이나 야한 선생에 대해서 개입을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그 포원 선생에 대해서도 당신이 죽겠지만 이런 사람을 충신으로 만들어야 된다. 조선에도 조선의 충신이 필요하다. 고려에 포원과 같은 충신이 있듯이, 또 고려에 야한과 같은 인물이 있듯이 조선에도 야한과 같은 인물이 있기 위해서는 굳이 이 사람들을 관직에 불러낼 필요가 없다. 그 자체로서 높여주면 된다. 고도의 정치력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를 봐도 이게 잘 안 되죠. 내 편 아니면은 없는 것도 죄 만들어서 있는 욕 없는 욕 하는 세상 아닙니까? 같은 편이면은 뭐 눈에 다 보이는 것도 숨기느라 급급하고, 내 반대편이면은 없는 것도 만들고. 근데 여기서요, 이 시대의 선택들이 굉장히 고급스럽다라고 느껴지는 게 네 편, 내 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진실성, 이런 문제와 관계되어 있죠. 그리고 유학의 기본적인 한 임금, 한 성씨의 임금에게 벼슬을 했으면 다른 성씨의 임금에게 벼슬을 하지 않는 것이 도리이다. 라는 어떤 아주 기본적인, 그 원칙적인 어떤 걸로 수용을 했던 사람들의 선택. 그리고 이후에 조선이 건국되고 500여 년 유학자들은 일제히 이러한 판단 기준을 존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문이다 뭐다 칭송을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려 편이었다, 조선 편이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진실한가, 진실한가, 이걸 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의 진실한 그 선택은 최대한 존중해줘야 된다. 우리가 좀 더 뒤에 가다 보면은 또
이 사람의 우리가 이런 장면을 또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게 나타납니다. 1403년 이 경상감사로 왔던 남재라는 인물이 이제 그 야한 선생이 이 금오산에서 이래 살고 계시니까 방문을 했던 모양. 그날 또 마침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를 그렇게 남겨놓고 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고려조 500년에 오직 선생 한 분이시라. 한 시대의 공명이야 어찌 영화로 보랴. 늠름한 맑은 바람 천지에 가득 불어 우리 조선 억만년의 그 승망 영원하리. 이런 이제 그 시를 남기게 되니까 이 이야기가 펴지니까 그 당시 이제 뜻있는 조선에서 관직 생활하던 유학자들 변계량 같은 경우는 조선 초에 굉장히 중심 위치에 섰던 인물입니다. 이런 다 권건 아래서 공부를 했고 이런 인물들이에요. 그 줄줄이 이제 그 야한 선생의 행적을 높이는 시를 쓰게 되고 그리고 결국 선생인 양촌 공건 선생이 또 거기에다가 발문 일종의 서문격이죠. 이걸 지어서 시첩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한 선생의 행적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사실 그 전에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서고 난 뒤에 그 전후한 무렵에는 야한 선생의 행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뭐 수백 명,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숨고 뭐 이럴 때이기 때문에 유독 야한 선생이 이렇게 부각될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떤 일련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야한 선생의 행적이 이제 더 부각되게 되고 뒷날 전해지게 되고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발문에 권건 선생이 썼던 고려 500년의 교화를 배양하여 사풍을 선비의 그 분위기를 장려한 효과가 선생의 한 몸에 모여 거두었고, 그 자기 제자인데도 선생이라는 칭호를 쓰고 있습니다. 조선 억만년의 강상을 세워 이 신절, 신하로서의 절의의 근본을 밝히는 근본이 선생의 한 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가 명교에 들여온 공이 더없이 크다. 이제 선생까지도 합세해서 동문들, 선생들이 바로 야한 선생의 행적을 높이게 되면서 수많은 그 당시 야한 선생과 같은 행적을 가졌던 사람 중에도 야한 선생이 이제 부각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주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또 해봐야 될 게, 뭐 이것도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 야한 선생이 회고가를 짓고, 이 태상박사를 사직하고 고향 땅 금오산 밑에서 사는데, 그런데 결국 이제는 그 사이에 이방원이 왕위에 올랐고,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야한 선생 아들을 관직을 준 거예요, 아들에게. 본인은 안 받는다고 내려갔으니, 그럼 됐어. 끝이 아니고,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한 선생 아들에게 이름이 여기 사순이죠. 를 불러서 이제 관직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고려 충신인데, 내가 조선에 벼슬을 한다는 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야한 선생의 대답은 다릅니다. 바로 야한 선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임금이 먼저 신하를 부르는 것은 3대, 중국 아주 고대 하은주를 일컫습니다. 이후에 드물게 있는 일이다. 내가 초야에 묻혀있는 몸으로 임금의 부름을 받았으니 비록 장록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 은혜와 의리는 다른 신하된 자와 비교할 바가 아니다. 너는 마땅히 고려를 잊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본받아서 너의 조선의 임금을 섬겨라. 내 아비의 마음은 이밖에 다른 희망이 없다. 결국 이야기가
나는 고려의 신하였기 때문에 조선에서 관직을 하지 않은 거고 너는 고려의 신하가 아니라는 거죠. 조선의 신하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단 내가 고려 신하로서 가졌던 그 마음, 그 행동, 그걸 본받아서 너는 조선의 신하로서 하라. 이런 것들이 그죠. 이게 야한세형 같은 경우 정치적으로 분명히 반대편에 섰던 그 상황인데 그러면은 아들도 일체 못 나가게 할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요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생각이 깊고 이 도량이 크다고 해야 될까요? 결국 그러니까 너 편, 내 편이 아니고 이거는 서로의 서 있었던 처지, 위치 그리고 그 위치에서 진실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 조선왕조실록에도 그 유명한 왕이 있으면은 그 왕의 유명한 신하들을 이렇게 다 같이 배양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은 가령 우리가 연산군 조선의 왕 가운데 제일 문제 많은 왕이다. 그러면은 연산군과 관계했던 사람들은 전부 몰아서 나쁜 사람으로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산군에게도 충신이 있습니다. 연산군의 충신은 누구인가? 그에 대해서는 욕을 하지 않아요. 연산군은 비판을 해도 오히려 연산군 밑에서 벼슬하고 그리고 연산군 몰아내고 또 다음 왕에게 또 벼슬하고 이것보다는 오히려 연산군의 신하로서 마친 사람.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바라보는 그 관점, 시각이 뭔가? 그 사람이 충신인가 아닌가? 아무리 임금이 못나도 그에겐 충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신하는 어떤 이 기준을 우리가 너무 지금도 좀 좁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 기준이 누구인가? 대상이 누구인가?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진실로 충성을 바쳤는가? 때로는 그 바친 임금이 아주 못난 임금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못난 임금이었기 때문에 그 충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게 우리가 역사를 평가하고 인물의 행적을 평가할 때 굉장히 우리가 이런 점을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묶어서 패싸움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거기에 온갖 게 다 끼어들어요. 소위 말하는 온갖 작법들이 다 끼어들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우리가 판단은 그 어느 편이냐가 아니고 그 사람이 진실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7세를 이기로 이제 고향에서 세상을 뜨고 그 태종에 이어서 세종 때 이제 이 1434년 이 삼강 행실도 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중엔 또 오륜 행실도까지도. 근데 이 행실도라는 건 그 삼강의 대표적인 인물, 중국 한국의 대표적인 인물. 그 삼강이라면은 군신간, 충의 문제, 부자간, 효의 문제, 그리고 부부간의 그 문제. 이게 이제 삼강의 윤리죠. 그 가장 모범적인 인물들, 사례들을 왜 그림으로 그렸을까?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게 유교 왕조를 세웠는데 유교적인 이념, 도덕 교육을 시켜야겠는데 문자를 아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책도 쉽게 만들 수가 없어요. 보급이 안 돼요. 교육시킬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제일 효과적인 게 일종의 포스트 비슷하게. 온데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그리고 약간의 설명을 달고 판으로 찍어가지고 온 데다가 이렇게 포스터처럼 붙여서 일종의 국민교육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바로 충신전. 그래서 이 삼강으로 말하면은 이 군의신강 이라는 어떤 여기서 아주 충성하는 인물들 중에 바로 이 충신전에 야한 선생을 넣게 됩니다. 이때 포원 선생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 도덕 교과서에 이 국가에서 편찬한 조선이 망할 때까지 이제 충신으로서의 어떤 그걸 완전히 굳히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삼강경실도에 올라갔다. 이러면 이제 뭐 누구든지 보면 입에 이제 오르내리게 되는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동네 입구에 뭐 향교에 어디 가면 다 갔다가 뭐 관아에 보면은 찍어서 이제 이렇게 행동하라. 일종의 그 도덕 교과서이거든. 바로 여기에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야한 선생은 충신, 망고 충신으로서의 어떤 위상이 이제 굳어진다. 그런데 좀 이제 보면은 1572년 이제 금호서원을 이제 세우게 되죠. 근데 이때 이제 서원이 서게 된 거는 1560년, 60년경 되어서 퇴계 이황 선생이 전국적으로 서원 설립 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 서원 설립 운동의 그 열풍 속에 선산 지역에는 선산 지역을 대표할 유학자가 누구냐? 그래, 야은 길재 선생이다. 그럼 그분의 서원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제 그래 해서 결국 제가 뭐 끝에도 조금 적어 놨습니다만은 금호서원의 역사에 대해서도 조금 적어 놨는데 이제 이 퇴계 선생께서 이 서원을 설립 운동을 주장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원래 조선이 건국되고 난 뒤에 전국 각 지방 행정단위마다 향교는 다 설립을 해요. 속속 설립을 합니다. 사실은 엄청난 국가 재정이 투입된 겁니다. 교육기관을. 근데 국립교육기관을 세운 거죠. 중앙에는 성균관이 있고 각 지방 군현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 남한에만 남아있는 것만 해도 130 몇 개인가 그렇죠. 그 북한 지역까지 합하면 한 250개나 이래 될 거예요. 제가 이제 북한 지역의 통계가 또 많이 오래되었고 살아서 그런데 남한이 130 얼마면은 뭐 그만큼 안 된다 해도 기본적으로 군현에는 다 향교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향교는 기본적으로 국가교육기관의 관악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자는 지방 수령들이에요. 뭐 군수나 현령이나 현감이나 이런 목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걸 하는데 뭔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 국립교육기관 관악인 향교가 굉장히 기능이 약화돼요. 설립은 해놨는데 뭔가 원래 유학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온통 뭐 지금도 좀 그런 게 있지만은 진정한 유학자, 참다운 유학자를 길러서 인재를 길러서 그걸 발판 삼아서 유학, 유교의 나라를 세우겠다 했는데 이게 관악이 길어지다 보니까 분위기가 진정한 유학자는 뒷전이고 과거 시험 잘 합격하는 사람. 지금도 교육이 그 꼴이 되어버렸죠. 아무리 해도 잘 안 됩니다. 결국은 이제 성적, 이런 분위기로 바뀌게 되면서 뭔가 참신한, 그 당시 이제 살인파 유학자들인데 이 유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관악을 뭔가 전면 개편시켜야 된다. 이래가지고는 인재 양성이 제대로 될 수 없다. 그런 말은 하고 나름 시도는 하는데 끝내 성공하지 못합니다. 조선이 망할 때까지 성공하지 못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사립학교 세우자. 이게 퇴계 선생이 서원 설립운동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관악인 향교는
다 도시 가운데 있어요. 사람이 많은 곳. 그러니까 공부도 잘 안 되고 딴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세상에 이 때도 많이 묻기 쉽고 그런데 서원은 보면은 전부 외진 곳에 기숙생활 사람들도 오지 않는 곳 여기에다가 요즘 말하면 무슨 기숙 사관학교 비슷하게 갖다 이렇게 갖다 놓고는 선생이고 학생이고 24시간 같이 생활하며 이런 가운데 몇 년 생활을 하면은 제대로 된 유학자가 길러진다. 퇴계 선생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저 풍기에 있는 백록동 서원을, 저 백운동 서원을 이제 처음으로 이 사액 서원을 받았다. 소수 서원으로.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그것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살았던 예안 땅에다가 역동 서원을 세우고 우탁이라는 인물을 그러니까 이 서원을 세울 때는 중요한 게 뭐가 하면은 기본이 그러니까 그 지역의 유명한 유학자를 영원한 사표로 삼는다. 그래서 사당을 만드는 거예요. 사당에다가 모시고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 누구를 기억한다 하면은 다 자기 혈연 관계 아닙니까? 그죠? 제사 지내는 게. 그런데 이 서원은 그 지역의 인물이기 때문에 김씨, 박씨, 홍씨 다 끌어 모여서 그분은 성을 떠나서 이 지역을 대표하고 이 지역의 큰 서성이다. 이제 이런 분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사를 절을 받는데 죽어서 자기 후손들에 당연히 하겠지만 후손도 아닌데 모여들어서 함께 기억하고 제사를 올리고 이게 이제 서원 정신이죠. 그러면서 이제 서원에 공부하면서 나도 죽어서 저렇게 모셔지는 인물이 되고 싶다. 훌륭한 인물이 되고 싶다. 이러한 교육적 효과를 노리면서 우리가 서원에 가보면은 늘 제일 뒤쪽에 높은 곳에 사당이 있죠. 그 사당에 모셔지는 분은 그 지역의 유현들을 모신 서원이. 그러나 내가 가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세우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공론에 의한 거예요. 그 지역 향론이라고 하죠. 그 지방, 그 지역의 그 일종의 공의, 서로 이 공의에 의해서 굉장히 치열합니다. 우리 집안 할배가 올라가면, 우리 가문 할배가 올라가면 더 없는 영광이고 그 지역에서는 엄청 어깨에 힘들어가죠. 어떤 돈 많이 냈다고 그거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러한 서원 설립운동 엄청나게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서원 철폐 운동이 서원 철폐를 시킨 게 대원군 때 서원 철폐했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그 전에 숙종 때도 대대적으로 서원 철폐 1차 하고 뒤어서 숙종 때도 하고 그 다음에 대원군 때 세 번째 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나게 교육률 높은 거예요. 사당에 모시고 그 다음에는 학교잖아요. 사립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제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교육열은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것 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저는 교육 하나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기 이제 60년대, 70년대 때쯤인데 지금 이런 우리나라 그림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위치에 오게 되리라는 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설명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두말할 것도 없어요. 교육이에요. 교육. 근데 이 교육의 모습이 우리에게 유독 이런 교육의 문화유전 마치 인자처럼 있는 그걸 보면은 조선 사회를 보면은 관학도 적지 않은 숫자예요. 국가가 엄청난 부담을 안을 정도의 재정. 그런데 그걸로 전혀 양이 차질 않았어요. 사립, 사학, 한창 많을 때는 1000개가 넘어요. 그러가 다 없애놓으면 또 생겨요. 몇십 년 지나면 또 1000개 또 없애고.
결국 대원군이 마지막에 그래서 47개만 남기고 다 없앴잖아요. 한 군년에 1개, 한 사람당 1개,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다 없애. 그래가 남긴 게 47개예요. 그런데 일제강점기지나 지금 와서 다시 복원된 게 500개가 넘어요. 다시 또 서원이. 지금은 서원은 뭐 교육기능도 없잖아요. 뭐 제사기능 겨우 있고. 그런데도 다시 또 세워놓은 거예요. 서원을. 그런 점에서 이 금호서원, 야한 선생을 모셔놓은 금호서원 같은 경우는 대원군 때 회철되지 않은 47개의 서원 중에 하나라는 점은 대단한 위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서원. 그리고 이 한참 뒤에 이 시호라는 것은 충절이란 시호, 아주 정확한 그 야한사한테 맞는 시호인데, 시호라는 거는 사람이 죽고 나면 국가에서 이 사람의 업적을 기리면서 이제 별도로 이름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충과 절이라는 글자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관들은 그 앞에다가 문자 시호를 써서 무슨공, 문공, 문충, 문순, 문일, 문경, 이제 이런 건데, 문자 시호로 받으면 이거는 대단한 영광입니다. 이 가문 한 10대까지는 그 시험 하나 들고 다녀도 그 가문은, 그리고 거기다 등급이 있고 또 무관들에게 내리는 등급들이 있고, 그런데 이 문자 시호 하면 최고의 시호이고, 이 야한 선생에 대해서 세상을 뜨고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났죠. 300년? 350년, 300년, 300여 년 지나서 시호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선산 구미 지역에서는 야한 선생이, 그런데 시호가 굉장히 늦게 내려왔다. 라는 거는, 이게 그때까지도 야한 선생이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었음에 불구하고 시호가 이렇게 늦게 내렸다는 거는 이때까지도 아직까지 충분하게 인정되고 있지는 않았다. 이제 시호가 내린 이후에 이때 영조 최미정에 가보면은 숙종이 지은 야한 선생을 생각하면 지은 그 판이 있죠. 그러니까 숙종, 그리고 이제 영조, 이때쯤 와야 이제 이 영남, 사실은 야한 선생만이 아니에요. 이 조선 중기를 거치면서 영남 지역은 중앙 정계로부터 완전히 떠밀려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영남이 그래도 중앙을 차지는 못하지만은 중앙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그 계기가 영조, 정조 때예요. 우리 집안 제 고향도 이 팔공산 밑에 있는데 거기 제 조상도 그렇고 야한 선생도 그렇고 또 이때 대거 이제 다시가 제대로 인정받는 게 사육신, 생육신이에요. 사육신, 생육신도 수백 년 동안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영정조 때 와서 일제히 역사적으로 밀린 숙제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때 영조 우리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게 탕평책이죠. 탕평책. 영조가 탕평책을 쓰면서 그 전에 기호 노론 중심의 모든 권력이 노론으로 집중되었죠. 집중된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 우리가 이래 보면은 정성,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조선시대 제일 높은 관직 아닙니까? 정일품. 그럼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정성 자리에 보면은 영남 출신들의 마지막 정성, 내암 정인홍, 그 앞에 서해 유승용, 이게 다 1600년, 바로 그 전후한 조금 넘은 이런 시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정성 자리에 영남 사람 출신이 가게 된 거는 대원군 때예요. 그럼 그 사이의 시간이 250년이에요. 그러면 250년 동안에 영남 출신은
정성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정성 없으면 판서도 별로 없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정성이 몇 명쯤 있을까? 한 250년이니까 한 500명 안 되겠어요? 우리나라 함경도고 뭐고 다 제외되어 있고 관직을 안 줬습니다. 함경도는 평안도도 관직을 안 줬어요. 특히 고위직은. 그러고 보면은 결국 관직 정성 한 250년 동안에 한 500명의 정성 중에 영남 출신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권력 독점이 심했던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영조가 탕평책을 쓰는 거예요. 탕평책을 쓰고 영남 지역의 남인들, 우리 영남에서는 뭐 굉장히 유학의 본향이고 굉장히 문화적으로 높고 뭐 그러지만은 서울 쪽에서 보면은 촌놈들이에요. 그리고 고집 세고 무식하고 인재 없고 조선시대 때 그래 봤어요. 그래 봐서 이 영남 지역이 사실상 조선 중기 이후로는 배척이 되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또 밀려나 버린 거죠. 당파 싸움에서 지고 그런 가운데 그래서 이 시호도 이렇게 늦게 근데 이 시기가 바로 영남의 많은 인물들이 이제 재평가를 받는 그러한 시기에 야한 선생도 이제 평가가 되면서 그래서 실제 야한 선생의 우리가 사문이다 뭐다 이런 평가가 높게 되는 것도 조선 중후기에 와야 이제 그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제가 이건 뭐 일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야한 선생의 우리가 이제 그 행적을 보면서 결국 야한 선생의 충절 중심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실제 또 야한 선생의 글을 보면은 아직 어떤 학문적으로 전문적 연구한 글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그래 말하면은 포원 선생에게도 그는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그 당시 많은 인물들이 아직까지 이제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유학인 추자학을 받아들여서 실천 쪽으로 굉장히 이렇게 힘을 쏟고 있었고 아직 이론적으로는 깊이 있는 연구가 약해요. 그래서 야한 선생의 그 글들을 보면은 그 실천적 모습들을 많이 적고 있습니다. 특히 소학. 그 소학은 원래 제 어린 우리가 학생들이 우리 같으면 도덕교과서와 같은 어떤 요런 내용인데 아주 모범적 어떤 이런 유학자의 생활을 하는 요런 모습들, 그 내용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리고 유교 의례, 그러니까 이 유교 국가 조선을 이야기할 때 유교의 나라 조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유교의 나라 조선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의례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뭐 절차, 행사할 때 뭐 이럴 때 어떻게 한다. 근데 그리고 이 사대부들은 또 자기 집안에서 집안을 수신 제가할 때 제가의 어떤 여러 구체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모범적으로 시행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훗날 굉장히 이제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면은 진실한 유학자, 실천적 유학자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 이제 이후에 조선 사회 유학자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그걸 적었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이제 이 강학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선시대에 굉장히 이제 이게 참 하나의 분위기가 됐죠. 그러니까 다 이 선비들은 수신제가를 하고, 그리고 향촌 사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중요한 활동이 하나가 바로 학생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실해서 학생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참 자기가 어지간히 잘나도 참 제자 없으면 피신하지 않습니다. 또 좀 못나도 제자가 잘나면 정말 이게 그래서 우리 조선 사회
이 스승 제자 관계 시골인데 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어찌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제야에 있으면서 그러한 어떤 모습을 그런 가운데 바로 김숙자라는 그 아들이 바로 전필제 김종직이죠. 그러니까 이 여기 선생 여기 나오는 것도 다 이렇게 길러진 제자들이에요. 이러한 전통이 온 조선으로 퍼져나가면서 어느 선생 밑에 누구, 어느 선생 밑에 누구, 이게 막 계보로 또 이게 너무 해가지고 또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많이 일으키는데,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조선 사회를 이해하면서, 아, 이 사람의 선생은 누군가, 제자는 누군가, 이거는 필수적입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를 연 인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고려시대에는 스승 제자 할 때, 이런 분위기가 아직 형성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고려시대에 누구 스승제자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이 지공거라고 하는데 과거시험 총책임자, 그래서 총책임자 누구누구 아래서 과거 통과한 사람은 다 그 학생이 되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이게 과연 조선시대에 대해서 말하는 스승제자하고 관계가 달라요. 요즘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과거시험 쳤는데 합격한 사람 다 총주관자, 그래서 지공거, 동지공거,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총책임을 가지고 뽑게 되고, 어제는 뽑았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게 돼요. 무한 책임을. 그래서 시험장한 사람 뽑으면은, 그거 뽑으면 나중에 역적되면은 뽑은 사람도 연루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는 순수, 어찌 보면은 이런 과거와 상관없이, 그래서 조선시대 풍속도는 좀 나이 먹으면은 보따리 짊어지고 선생 찾으러 가는 겁니다. 선생 찾으러 가서 누구 문화에 입문했다. 이거는 평생 보면은 부모 자식 관계 그 이상으로 좀 출세를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중요한, 근데 그 분위기가 바로 이 조선에서 양필제 선생에게 시작되고, 그래서 우리가 도통을 이야기할 때 포원정공주, 양필제, 김숙자, 전필제 김종직, 그 다음에 이 한양반 김갱필, 전부 스승 제자 관계로 내려오는 하나의 계보들이죠.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요거는 뭐 제가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포원정몽주로부터 시작해서 양필제, 김숙자, 전필제 김종직, 그 다음에 한원당 김갱필, 그 다음에 조광조죠. 정암 조광조, 배제 이연전, 그리고 퇴계 이황. 요런 게 누가 이걸 정한 게 아니에요. 누가 정했다고 받아들여 주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로 공론이에요. 그런 가운데 확실하게 굳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이여왕과 4단 7정 논쟁을 벌인 것으로 유명한 기대성, 이 전라도 출신 학자예요. 나이 차이도 꽤 많지요. 그 아들보다 더 나이 어립니다. 이 기대성과 4단 7정 논쟁을 벌이는데, 근데 이 기대성이라는 인물이 이제 에게 선조가 물어요. 우리나라의 도통은 어떻게 내려오느냐, 그 계보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여기에서부터 굳어져요. 이미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고 냈는데 기대성이 바로 이렇게 정몽주, 김숙자, 길제, 김종직 쭉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 되고, 이게 실록에 실리고, 그렇게 되니까 거의 이제는 유학자들이, 물론 여기에 약간 이견을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있지만은 그거는 워낙 이제 작은 목소리고, 이거는 뭐 누가 흔들 수 없는 어떤 그 계보. 근데 제가 이제 이게 굳어졌는 마당에도 학자의 눈으로 볼 때 정몽주와 양필제 사이에는 연결이 너무 약하다, 문헌적으로. 이래 해서 제가 이걸 좀 한번 찾아보자 해서 꽤 중요한 문헌을 제가 학계에 발표하고, 그래 해서
그래도 탄탄한 거는 연결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게 뭐 엉터리로 연결시켰다라든가 근거 없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나름 근거 있는 이 같이 동화사에서 포원 선생이 관직 생활을 하다가 잠시 휴가를 얻어서 동화사에서 이 일대 제자들을 불러모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야한 선생도 참석을 했고 모여서 술도 한잔 하면서 그 같이 시를 써놓은 그 내용이 확인이 되면서 같은 결국은 포원 선생 고향이 영천이잖아요. 영천 그리고 선산 다 동양으로 본 거죠. 동양 인물들로서 어떤 여러 교류를 맺었던 게 확인이 되면서 바로 물론 이 주제 선생의 제일 어떤 거는 근근이지만은 포원 선생과도 충분히 우리가 그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금호소원 이게 이제 퇴계 선생의 소원 설립운동 분위기 속에서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선산을 대표하는 소원이 되었고 대형군 회철 때도 이제 회철되지 않은 그런 소원이다. 이제 이런 위상이 그래서 이 지역 이 서원을 세울 때 선상김씨 보면은 이제 김치문 네. 최웅용 김치문 그리고 선산부사와 힘을 합해서 이제 금호소원을 원래 금호산 저쪽에 있었죠. 금호산 쪽에 서원이 세워졌는데 임진왜란에 불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이제 세우면서 이제 지금 위치로 여러분들 금호소원 다 가보셨죠? 좀 가파른 듯 이 낙동강 그리고 김천에서 흘러오는 이 강천입니까? 이제 합류하는 그게 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리고 이전에도 조선시대에는 이 낙동강은 아주 중요한 수로였고 이 선산과 상주는 아주 교통의 핵심 지역이었고 어쩌면 서원도 지금은 잘 안 찾아가는 곳이지만은 옛날에는 그게 중심길이었습니다. 다 백길을 통해서 낙동강을 오르내렸기 때문에 가다 보면은 저쪽 산 위에 금호소원이 보이는 아주 좋은 물 좋은 위치에 있었고 학생들도 여기저기에서 모여들기 쉬운 교통의 요지였어. 그런 지금 위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원을 가봤을 때 다음 시간 또 제가 장영왕 또 제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서원을 가보면은 서원의 기본적인 그 건물 구성이 크게 보면은 4개로 되어 있죠. 4개로. 그래서 밑에 거예요. 제 밑에 있나?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사당이에요. 사당. 누구를 모시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이야기할 때, 선산 구미의 금호서원. 그것도 중요한 거는 위치고, 누구의 서원 갈 때, 양길재 선생의 금호서원. 장영광의 선생의 동락서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서원 하면은 누구를 모신 서원인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느 지역에 있는가는, 그 다음에 중요한 거고, 그거는 중요한 거는 누구를 모신 서원인가. 이게 그래서 금호서원 하면은 양필재 선생의 서원이다. 실은 양 선생의 서원이 이만큼 딴 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원군의 회철에서 1인 1사 원칙이 다 없어지기도 했고 다시 또 복원된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우리가 서원이 설립될 때 이게 아무나 모시면 안 돼요. 그 모신 분하고 연고가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이 태어나고 산 곳이고 아니면 그분이 묻힌 곳이거나 그분이 관직 생활을 했거나 그분이 귀향을 온 곳이거나 아니면 그분의 선조대가 이거나
어쨌든 연고가 있어야 돼요. 연고가 있어야,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가면은, 길재, 길재 서원이다, 야생 서원이다 하면은, 왜 여기에 서원이 썼지? 이걸부터가 왜 썼지? 여기는 길재 선생의 고향이니까 썼다. 이런 식으로. 근데 꼭 고향에만 세워지는 게 아니죠. 포원 선생의 제1서원은, 즉 인고서원이 아니고, 우리 남쪽에, 남한이니까 그렇고, 포원 선생의 제1서원은 숭양서원에 개성에 있어요. 아무래도 포원 선생의 일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거는 선주교에서 피살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세워진 숭양서원이 제1서원이 되는 거예요. 영천에 가면 인고서원은 탄생지예요. 영일에 있는 오천 가면 오천서원이 있어요. 그것도 포원 선생 서원이에요. 근데 그 서원은 뭐가 하면은 포원 선생의 선대, 윗대, 오천정시라고. 또 언양 저쪽에 가면은 또 무슨 서원이 있어요. 그거는 외국 물리친 곳이죠. 외국과 귀양인가 가서 또 그 인연으로 또 서울이 서고 언양 쪽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분의 행적.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어떤 분이 모셔졌는가, 왜 또 모셔졌는가, 이걸 알고 가면은 좋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이제 이 제일 뒤쪽에 제일 거한 높은 곳에 모셔져 있고, 특히 경상도 지형이 그렇기도 하지만은 전라도나 절로 가면은 좀 평지의 서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높은 게 따로 없고 제일 안쪽이 되겠는데, 경상도는 주로 산지에다 세우고 산이 많다 보니까 특히 또 위계 의식이 있어가지고 위치도 제일 높게, 제일 안쪽에. 그래서 이미 서울에 들어가면서부터 고개가 저절로 이제 숙여지는 거죠. 특별하게 쳐다보고 볼 때만 보고 위계가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수직상하적인,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딱, 그리고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어요. 정형화되어서 딱 앞동문은 누각, 그 다음에 동제서재, 그 다음에 정각, 그 다음에 사당 해서 이게 언덕배기에 거의 정형화되고, 사실 원래 그 모습도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임진왜란 일로 와서 해놓은 모습 보면 아주 정형적이죠. 영남 지역의 정형적 모습을 띠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사자라는 걸 쓰는데, 사당에 여기에는 묘라는 상현묘, 현인을 높인다. 묘나 사나 뜻은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셔서 이렇게 보면서 또 다른 서울하고 건축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 뭐라든가, 그리고 현판은 왜 이런 글자를 썼을까, 라든가, 그리고 앞에 말한 대로 누구를 모시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강남은 정학당, 이런 명칭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숙사 동서제인데, 앞에 누가처럼 늘 이렇게 대부분의 서원들이 보내되어 있죠. 문누라고 하죠. 문기능도 하면서 2층으로 해서 누각을 만들어 놓는 게, 그리고 우리 서원 가면 제일 모양 나는 거, 그리고 밖에서 봐도 딱 모양이 누각이 있으니까.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도 보면은 누각에 가면은 시원하고 여러 가지 전망도 좋고, 누각이 바로 그런 기능이에요. 휴식 공간. 일종의 이 시집고 휴식하고 이런 공간이고, 그래서 이제 누각에서 보면은 앞이 이제 탁 트이고 경치 좋은 곳, 이런 곳을 선정해서, 그래서 이 업청이라는 것도 그것이요, 깨끗함을 이제, 그래서 여러 서울에 보면 업청루라는 누각 이름을, 업청도 아니고도 보면은 다 좀 휴식하는 거, 노는 거, 노는 요런 이름으로 이 문누는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호소원에 대해서도 한번 그렇게 글자 의미를, 그래서 새기면서 보고, 또 다른 서원 가보면서 외부적인 건축 구조,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 비교하지 말고, 이제 이 약간의 건물 구조의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서원마다 특색들이 자세히 보면은
이제 그리고 요 명칭들 왜 이 명칭을 썼을까? 요도 그 인물에 맞게 이제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 서원에 이 금호서원이 아까 그 춘절이라는 시호가 무척 늦게 내렸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또 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이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영장영광 선생도 여기에 모셔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늦게 이제 모셔져 있죠. 모셔져 있는 분 보면은 이제 야은 선생 다음에 이 전필지 김종직 선생 그리고 이 신당 정풍 그리고 이 송당 박영 그리고 영 장영과 5분이 모셔져 있어요. 근데 서원에 사당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서원인가? 그 양선생 서원이다. 근데 가보니까 5명이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추가 배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후대에 이제 추가 배양을 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누구를 우선 배양할 건가부터가 시끄럽고 그리고 어떤 격으로 배양할 건가? 원래 있던 분 만약 제자를 추가로 모신다면은 나란히 하지를 않아요. 격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앞에 계시면은 이렇게 곡배라 하죠. 꺾어서 이제 격을 하나 떨어뜨리는 거예요. 격을 떨어뜨리는 것도 제자가 2명이면은 누가 더 높은 제자인가? 제자 중에서도 이 신주가 안전쪽으로 보면 왼쪽, 늘 옛날에는 왼쪽이 높은 쪽이에요. 이 위치 바꿨다가 야단 나요, 이게. 제1제자, 제2제자 싸움이. 이게 뭐 바꾸려 하다가 야단 난 게 지금 그 호계서원 아닙니까? 호계서원 뭐 200년, 300년 지금도 끝이 났는가 모르겠어, 사실은 속으로는. 학봉 김성일 선생하고 서임 승용 선생이 위치 바꾸려 하다가 이러면 한 2, 300년 지금 싸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금호서원에는 보면은 야은 선생하고 나머지 4분이 병량이 돼 있어요. 나란히 돼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병량으로 가게 된 게 여은 선생이 모셔지면서 이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일이 일어났다. 여은 선생의 제자분들이 그때 여은 선생 이 세상을 뜨고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난 뒤 아닙니까? 야은 선생의 세상을 뜨고는 한 200년 정도 지났었죠. 이 일대 여은 선생의 영향력이 엄청났습니다. 유학자라면 다 여은 선생 제자라고 보면 됩니다. 선산의 제자들이. 그런 가운데 이 서원에 모시게 되면서 그때 여은 선생의 독립서원은 그 인동은 현이 독립현이었어요. 그래서 동락서원이 있고 이쪽은 선산 부니까 이쪽으로 그 서원이 있게 되어서 여기에 모시게 되는데 결국은 종양이 병양이 되었다는 것은 나란히 모셔졌다는 것은 동급으로 인정되었다는 거예요. 동급. 그런 가운데 김숙자 선생 그 다음에 정궁 선생, 박영 선생도 동급으로 다 처리가 되었던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은 야은 선생한테는 좀 미안한. 근데 여은 선생이 바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 유학자 이 뭐 금호선을 관리하는 사람이 뭐고 다 여은 선생의 제자들이었다. 그래서 자기 선생을 좀 높이는 과정에 그렇다고 여은 선생만 높이고 나머지 3명을 또 빼가 내려올 수도 없고 또 전필재 선생의 위상도 만만찮고 그러니까 가보면서 신주가 어떻게 배양됐는가 언제 이렇게 됐는가 또 이 사람은 언제 추가 배양되었는가 어떤 격으로 배양되었는가 이런 걸 봐야 이제 서원을 보는 맛이 이제 있죠. 그래서 뭐 전필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다 선산 김씨 뭐 이쪽에 선산에 아주 토성이죠. 그리고 세력이 크게 형성되고 아버지 김숙자부터도 관직 생활을 했고 야sen 출입을 했고 본인은 이제 밀양으로 가서 많은 그 남겨서 예림서원이 이제 그 있고 또 돌아가시고 산소는 고령이죠. 그런데 실제 이제 출생지고 여러 선산이고 그래서 선산에서 이제 모시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정풍이라는 인물
이 김갱필의 제자입니다. 김갱필의 제자인데 선산 출신이니까 선산을 대표할 유학자다. 그래서 추가 배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송강 박영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 이제 선산 출신이고 무관이었는데 뒤늦게 이제 이 문관 학자로서 유학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꽤 많은 저수를 남겨요. 퇴계선생도 그 글을 보고 또 그 글에 대해서 비판도 퇴계선생이 비판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선산 지역에 결국은 금호소원에 가면은 거기에 모셔진 분들이 바로 선산 지역의 유학만이 아니고 그때는 유학이라는 게 이제 선산 지역을 개명시켰다 보면 돼요. 학술, 문화 이걸 열어준 바로 그 인물들이 거기에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까지 선산은 큰 인물이 나오는 곳은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던 거는 그거는 아주 오래 전부터. 근데 이제 제가 말한 대로 산이 높다고 산이 높다고 명산이 아니고 그처럼 땅이 넓고 물산이 많이 난다고 그게 그 참 좋은 곳이 아니에요. 특히 옛날에는 군자는 택향을 한다. 군자는 안배가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살 곳을 가려서 선택해서 산다. 그 영향을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선산 땅이 그래도 영남에서 문화, 학술 어떤 이런 걸 잘 잡게 된 바로 그게 야은 선생과 야은 선생이 모셔진 그 서원에 쭉 모셔진 그 인물들이 이제 조선 초 중기에 걸쳐서 이제 문향 선산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요 근자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이 나오고 산업도시가 되면서 선산은 희미해져 버리고 구미도 구미 하면 전부 공업도시로 되어버려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냐. 또 특히 영남은 그나마 전부 안동으로.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남은 꼴짝꼴짝이 나름 다 그게 있어요. 지금 영남 그런 모습들이. 근데 특히 이 구미 선산 같은 경우는 너무 공업도시에 가려져 버려가지고 아마 그래서 우리 그 시장께서도 인문도시 쪽에서 구미가 공업도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전에 역사를 보면은 아주 이 영남에 또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역사, 문화를 가진 도시라는 걸 좀 일깨워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에서 이 사업에 적극 아마 나선 게 아닌가 제가 짐작을 합니다. 우리 그 시장하고도 이 대학원 시절에 서로 알고 이래 지냈던 인물인데 시장 될 줄은 몰랐어요. 오늘 보기 시장이 돼 있어가지고 좀 뜨악했어요. 공부했던 사람이 일로 와 있는 이래. 역시 또 이거 이 사업을 하는 거 보니까 냄새가 나네 이래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내가 몸담고 있는 곳 그래도 같은 합심이 그래 조금 더 알고 채미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구미 사람들은 저도 금호소원은 한참 뒤에 갔고요. 채미정은 젊을 때도 놀러 많이 갔어요. 대학원 서울 가서 이래 했습니다만 구미 가면 금호선 가면 당연히 채미정 가고 야은 선생 이래 생각을 했는데 채미정만 가지 말고 금호소원도 한번 가시고 또 다음 시간 하게 돼 동락서원도 한번 가보시고 이래 하면서 좀 더 깊게 이 구미 지역의 역사 문화를 좀 이해할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시간 지난 많이 지났나요? 자, 마이크 많이 난 예.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강평동에 살고 있는 강동현입니다. 저는 제 고향이 충남 금산인데요. 근데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길을 이렇게 가다가 집 앞에 해평 길씨 이렇게 그걸 걸어놨더라고요. 금산에 왜 해평 길씨가 이렇게 걸어놨지? 좀 이상한 생각도 했었고, 또 금산의 마을에 불이라는 또 마을이 있고요. 길씨 불악이 또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양 선생이 구미 선산에서 출생하셨지만 오히려 금산에서 더 이렇게 좀 그런 활동들이 더 많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게 출생했다고 단순히 구미 쪽으로 가야 되나 이런 지금 생각도 들고 좀 의문점도 있고 이제 양 선생이 이제 금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이렇게 제가 책을 봤거든요. 그런 거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구미 입장에서 야 선생님 금산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근데 수학한 거는 이제 요 상주의 바쁜 이게 상주사로 이제 여기서 제가 저한테 배웠다. 그거는 10대 중반 이럴 때인 것 같고요. 그리고 10대 후반 되면 이미 개경에 가 있거든요. 근데 옛날 상주 이쪽이 사실 금산하고 그리 멀지는 않습니다. 상주라는 게 상주도 있지만 화서나 이쪽으로 들면은 그래서 저는 사실 금시초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길씨들이 사실 여기에 그렇게 길씨들이 많이 살지도 않아요. 그리고 후손들은 다 흩어져서 이제 아주 또 성공적으로 뿌리 내리면 대성을 이루면서 살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근데 대성을 이루고 살다 보면 자기 선조를 기리는 힘도 커지고 이제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아무래도 야 선생 같은 경우가 만년에 여기 와서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은 야 선생은 단순히 태어난 것보다도 이제 물러나서 금호산 밑에서 이제 사셨고 또 그래서 거기에 서울이 세워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이 닿게 되고 그래서 또 최미정도 영조 때 거기에 또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게 아마 이제 구미와 이제 이 야한 선생이 인연이 굳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렸을 때 교육받은 거는 제가 금시초문이고 금산에 또 해평 길씨들이 산다는 것도 잘 들었습니다. 근데 금산은 사실 환관하고요. 금산 무주는 고등학교도 금산은 또 좀 덜한데 환관이나 무주 같은 경우는 출신들이 김천고 출신들이 많습니다. 옛날 교통편이 그쪽으로 많이 내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먼 지역은 아닙니다. 저희 이제 친척 중에 길씨라는 길씨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 도서관에도 책을 봤는데 6.25 이후로 한 20년간 길씨가 그 이장을 이제 금산에 다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맡았고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길씨들이 좀 많이 흩어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창 시절만 해도 길씨들이 꽤 거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씨도 좀 많이 놀랐거든요. 길씨들이 이렇게 금산에 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거기도 이제 서원이 청풍서원이라고 또 서원도 있고 서원도 있고 예. 그래서 거기 아버지 산소가 거기 있어서 거기 지나면서 저기 한자로 적혀있는데 저게 뭘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제 좀 도서관 시험을 보니까 이런 게 의문점들이 하나하나씩 조금 풀리더라고요. 이게 저 어렸을 때 불이 왜 좀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왜 불이지? 그런 게 불사이군. 불사이군이 불이 그런 의미도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도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순히 길재 선생님이 이제 구미에서 나왔다고 그 이유만으로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첫 시간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교수님한테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누가 나오고 그런 건 다 상관없고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게 그렇지 그게 우선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저는 지금 생각하면 좀 금산 쪽에 좀 많이 그 마을 사람들하고 그런 길씨들 후손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후손 더 잘 되고 그런 면들 봤을 때 금산 쪽에 좀 더 가까워지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아니 뭐 비교할 것 없이 검산 쪽에도 그러니까 그 행적이 있으면 세월을 이렇게 보는 게 더 좋겠습니다. 여기서 태어나고 마지막 여기서 생을 마쳤고 또 그냥 관직에서 물러나서 마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특별한 그러니까 은거해서 물러나서 그 양 선생의 은거 그 행적 자체는 굉장히 그 역사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금호상 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 양 선생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제 저는 태어난 것보다도 오히려 관직에서 물러나서 일체 그 이상의 여러 차례 관직 제안에 대해서도 거부하면서 사실의 충절을 지킨 그 땅이 금호산이다. 그 선산입니다. 이 점이 아마 제일 양 선생을 기억할 때 크게 그 기억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직접적인 오늘 강의와 야한 선생하고 직접 관련됐다 그럴까? 야한 선생의 고제가 강호 김숙자 사이 선산 여기 일성 김씨 토성이고 여기서 기록에 약 12살부터 금호산에 야한 선생이 가서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해서 아들 전필재 이렇게 전필재는 밀양에서 났지만 여기 고향이니까 자주 전화들고 또 부사를 3년 반이나 했고 파른당이나 이런 분들도 전부 여기 따라와서 그렇죠. 따라와서 이것도 공부하고 그래서 장원방이 전필재 선생이 부사로 여기 오셔가지고 선산 지도지 선산 10절 이런 걸 제가 고향을 예찬하고 여러 또 한문을 뿌리내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장원방 보건추진위원장입니다. 공동위원장인데 한 4, 5년 전부터 앞서 그 시장님께 거기에 들어가지고 장원방 보건추진위원회 창립도 하고 지금도 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 바람은 이게 이제 사업이 또 내년도도 있으니까 야은 선생의 뿌리 내린 그 영남 사진의 어떤 본향이다 여러 가지 선산에 영남민족 반대 선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 그 야은 선생으로 인해서 연유됐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선산에 여기 뿌리 내가 선산한 이름이 용재총화나 행진이나 여러 군데 전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군청도 이건 흡수되다시피 해버리고 면소지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 선산이. 그래서 구미 전체선 찾기 살리기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도 이 강의 들었습니다. 인동 개통에 대해서도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선산은 이건 정말 이제 이름조차 없어질 정도로 여기 과거도 선산 군대 별로 오지도 않았는데 요즘 또 농목이고 해서 저희들 바람이 있다면 다음엔 야은 선생의 섭리학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운 곳이 우리는 선산이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원방을 미셔서 자원방의 15분의 그 행적이라든지 역시 대단합니다. 김치, 정초, 하담, 하이지, 하이지 3부자, 4부자까지 전부 여기서 공부하고 했는데 또 생육신 경원이 이명규 선생도 처가가 여기입니다. 김성미 선생의 사이고 마치 대유정남 이후에 그 오로촌에서 여기 신지 끝나 담천을 바로 건너에 오로촌에 정착해가지고 여생을 보내시고 있습니다. 저희들 좀 바람이 있다면은 내년부터는 좀 자원방에 대해서도 그 15분의 행적에서 업적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각을 시켜줬으면 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무섭지 그런 바람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선산 이쪽 얘기를 하면서 결국 금호소원에 모셔진 분들이 이쪽 지역을 대표하는 분이다 했는데 이제 그 질문하신 분께서요, 야생의 문화의 5분의 실제 물론 금호소원에 모셔진 분들도 그렇긴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선산의 그 이론 분이 그 15분 야생의 제자분들에 대해서 집중적 그 필요했다. 저도 단편적으로 알고 전체 제가 제가 큰 관심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는데 정말 그 기념 사업을 하신다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 15분에 대한 행적을 찾아서 최대한 그 점검을 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되라고 봅니다. 그건 단순히 이런 뭐 강연으로 된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행적을 제대로 그러니까 한번 정돈을 해볼 그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예, 그리고 뭐 강연 차원에서 예. 뭐 단편적으로 좀 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딱 정돈된 상태에서 예. 그 보급이나 확산시키는 게 그 순서일 것 같습니다. 예. 영남일보에서 예. 2016년, 7년 예. 두 해 거쳐서 한테 10회씩 작업방에 대해서 연대를 했습니다. 예. 책이 1권은 사마방목을 중심으로 출사 과정까지만 나오고 급제해가지고 예. 이거는 행적이 왕조실록에 의한 아. 행적이 좀 실려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 책자가 공부의 신천재들의 요람 선산 장엄방 해가지고 책이 시에서 영남일보하고 공동 기획해서 제가 그 당시 문화원장을 하고 은퇴한 후인데 예. 제가 현장도 여러 차례 영남일보에서 오셔가지고 같이 현장도 사실 너무 흔적이 없거든요. 문헌에만 전하지. 예. 오랜 뭐 사일신 사업회나 4대 사와 뭐 여러 가지 인증을 되고 일제 36년 동안도 없으니까 흔적을 없앴습니다. 문헌만 전하지 현장이 너무 아주 없습니다. 허무하게. 그 이제 왕조실록이나 사마공고 예 기록 봐가지고 하고 이제 중요한 그게 일단 그게 있어야 예. 그게 있어야 되고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없는 이야기 만들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최대한 그걸 하고는 이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라든가 확산할 건가 이제 그 어떤 그런 부분들은 예. 그래서 사실 그 무서운 요 오셔진 분들 이것만으로는 특히 이제 그 많이 잊혀진 게 하유지 그 선생님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게 여기 분이신가? 우리가 책에서 막 사육신 이야기할 때 아주 박평영 같은 분도 저 달성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의 생각에서 이맹전도 성주에 계시고 이런 분들이 선산맹 저쪽에 다 계셨던 그게 사육신 생육신 하면 다 서울에서 벌어진 멀리 있는 분 같은데 실은 이 지역의 출신들인데 이런 것들마저도 거의 아는 사람이 그런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꿈이. 여하튼 그런 점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더 확산시킬 건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조금은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전문적으로 한번 그 시도를 해보시는 게 그래 사업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그게 우선 돼야 기념 사업인데 기념 대상에 대해서 우선 정확히 파악이 돼야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그 선생님은 교수님은 국가기능원에서 강의 들은 바도 있고 그래요? 근데 또 문화원에서 강의 때는 제가 또 다른 사정에서 모았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하여튼 뭐 아쉬운 게 너무 이제 명문지하를 강의하고 사립신 사업이나 사화대상 무사나 같은 참 이래서 다 떠납니다. 떠나고 또 박해를 받고 뭐 이거 비공산부터 전부 그 인민멸한 때부터 훼손 당하고 맞고 불러 찢이고 지금 중원탑이나 이거 전부 일본들이 신사를 지은 겁니다. 산을 까가지고 그때 우리 주민들이 뭐 그때도 아주 요새 참 데모하듯이 데몬스트레이션이 있었답니다. 산 정상도 까고 지금 보건소나 군청 건물을 짓고 있대 일본 사람들이 막 구를 타고 하고 훼손하고 일본도 그랬죠. 독립운동 때도 많이 떠났습니다. 떠나게 돼서 지금도 자꾸 떠나기만 하고
찾아다니는 건 없고 해서 사실 뭐 100년 전에 경찰서도 와가지고 경부서 철도 놀면서 가고 시 독립되면서 교육청 나오고 시군 통합되고는 군청까지 나오고 이러니까 이건 완전히 이제 뭐 그런 거를 여러 가지 좀 감안하셔서 선사를 좀 다시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뭐 승화 정신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교수님 많이 좀 걱정 좀 해주십시오. 저는 뭐 이쪽 지역에 잘 뭐 모르니까 그런데 저는 선산국 이쪽에 분들의 상실감은 크리라고 생각해요. 구미가 너무 커버렸어요. 저 부산 같은 경우도 동네고 뭐고 이게 옛날에 꽤 그런데 뭐 부산에 먹기가 동네가 있은지도 모르고 이렇게 허다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한마디 좀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예, 저는 도계리에서 온 농사를 짓고 있는 이용수입니다. 저는 뭐 여기 오늘 내가 강의가 딱 해서 오기는 왔지만 저는 뭐 인문학이나 또뭐 길재 선생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있는 게 없습니다. 뭐 농사만 짓고 무식하게 참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신라 불교 초전지라 하는 그런 성지가 조성이 됨으로 해서 지금 아도화상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는 바가 너무나 없고 또 현재 아도화상에 대한 시나리오도 일괄된 그런 시나리오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친눈풀이 왔다 간 사람도 있고 갔다 간 사람도 있고 전례적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지역의 역사가 똑바로 잡히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 교수님이 이 강의를 내가 듣고 또 우리 구미시에서 현재 이 사업을 추진을 한다 하니 앞으로 이런 시나리오를 좀 일괄되게 하나된 목소리로 하나로 주민이 알고 지역의 다른 타 지역의 관광객이 와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뭐 제 강연한 저보다도 우리 기획 맡은 그저 우리 선생님께서 그 목요철학원에서 해야 될 일인가 구미시 이 아무래도 아도화상 관계된 도리사 이쪽 그거는 워낙 원래 문헌 자료 자체가 설마 형식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품화 시키다 보니까 뭐 온갖 이야기 보태니까 진짜 얻은 게 뭐 설마 자체도 근거가 그렇지만 또 막 갖다 거기다가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져 버리니까 사실 이해하는 쪽에서 혼란스러운 역사적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정말 그걸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문 역사 이쪽을 이야기한다면은 처음 신라의 불교가 전해진 이 지역, 이 절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이라는 게 사실 부각이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뭐 신라 불교 하면 전부 다 경주로 가버리고 이쪽에 전부 이제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구미시에서도 이제 좀 먹고 사는데 정신을 띄웠는데 이제는 좀 품격과 어떤 그 깊이를 더하는 어떤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두 번 가보고 그냥 여기가 거기구나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이래 지역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영혼이 모이면 어쨌든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좀 제대로 그리고 좀 정확히 정보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야기는 다음에 만들고 우선은 정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봐도 잘 전달해서 경영대 목요철학원이나 그 연구원이나 어떤 행정 이쪽에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강연해 주신 이용호 교수님 말씀